한국의 겨울바람이 이렇게 매서울 줄은 몰랐어요. 얇은 벽 하나 사이로 빈쟁이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제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죠.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두 개의 작은 심장 소리가 저를 버티게 했으니까요. 단돈 5만 원을 벌기 위해 바빴던 바늘이 기적을 선물했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한국의 엄마입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판자 지붕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제 뺨을 때립니다. 서울의 가장 높은 곳, 사람들이 달동네라고 부르는 이곳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합니다. 얇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보석을 흩뿌려 놓은 듯 화려하게 반짝이지만 그 빛들은 저와는 상관없는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언손을 녹여보지만 뼛속까지 스며든 한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지친 하루를 보낸 남편 동훈 씨가 웅크리고 잠들어 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좁은 단칸방의 정막을 채웁니다. 갈라진 발 뒤꿈치와 굳은 살 박인 손마디를 바라보고 있으면 고향 사마르칸트의 뜨거운 태양과 푸른 돔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그 넉넉한 흙냄새와 어머니가 구워주시던 고소한 빵 냄새가 코끝에 맴도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킵니다. 나시바 괜찮아.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한데 지금 우리는 당장 내일의 연탄불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이불을 끌어올려 남편의 어깨를 덮어줍니다. 이 남자의 등이 오늘따라 왜 이리 작아 보이는지 눈물이 핑 돌지만 꾹 참아냅니다. 제가 울면 이 사람의 세상도 무너질 것 같아서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진심 어린 댓글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나시바입니다. 실크로드의 심장이라 불리는 우즈베키스탄의 고도 사마르칸트에서 태어났습니다. 티무르 제국의 영광이 서린 레기스탄 광장의 푸른 타일들이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곳, 그 아름다운 도시가 제 고향입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수잔이라 불리는 우즈베키스탄 전통 자수를 놓는 장인 가문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솜씨는 어머니를 거쳐 저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바늘을 잡을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붉은 석류는 풍요를, 덩굴 식물은 영생을, 그리고 붓꽃은 평화를 상징한다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저는 비단 천 위에 색색의 실로 작은 우주를 수놓곤 했습니다. 제 손끝에서 꽃이 피어나고 새가 날아오를 때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제 안에 담는 듯한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제 솜씨를 보며 황금손을 가진 아이라고 칭찬했고 제가 만든 수잔이는 혼수품으로 가장 인기가 높았습니다.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바느질을 했고 언젠가는 제 이름을 건 작은 공방을 차리는 꿈을 꾸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사마르칸트의 따스한 햇살 아래서 비단 실의 윤기를 감상하던 그 시절은 마치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꿈결 같습니다. 그를 만난 건 사마르칸트의 바자르 시장에서였습니다. 동훈 씨는 한국에서 중고 의류를 수입하러 온 무역상이었습니다. 말이 거창해 무역상이지 사실은 낡은 트럭 한 대를 몰고 다니며 질 좋은 옷감을 찾아 헤매는 보따리 장수였습니다. 처음 그를 보았을 때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상인들과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툰 러시아어와 우즈베크어를 섞어가며 손짓 발짓으로 대화하는 모습이 어딘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진지해 보였습니다. 제가 수놓은 스카프를 보고 그가 멈춰 섰을 때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정말 당신이 만든 겁니까? 기계가 아니라 손으로요? 그가 통역 앱을 통해 물었을 때 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덥석 잡더니 투박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최고예요. 진짜 최고예요. 한국에 가져가면 대박 날 텐데. 그의 웃음은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수한 감탄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같이 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한국의 믹스커피를, 어떤 날은 초코파이를 내밀며 서툰 말로 저를 웃게 했습니다. 저는 그의 낡은 운동화와 소매 끝이 다른 셔츠를 보며 그가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저에게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비가 오던 날 제가 짐을 옮기느라 곤란해하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비단실이 젖지 않게 덮어주고는 정작 자신은 비에 쫄딱 젖은 채 웃고 있었습니다. 그 바보 같은 따뜻함에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조건이나 배경이 아니라 사람 냄새나는 그 진심이 저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자동문이 열리고 마주한 한국은 눈이 부시도록 화려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도로와 하늘을 찌르듯 솟은 아파트들을 보며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 여기가 드라마에서 보던 한국이구나. 이제 우리도 저런 집에서 살 수 있겠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동훈 씨의 낡은 트럭을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제가 상상하던 곳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차는 좁고 가파른 언덕길을 위태롭게 올라갔습니다. 길 옆으로는 다닥다닥 붙은 낡은 집들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고 전선들은 거미줄처럼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멈춘 곳은 그 언덕의 꼭대기, 서울 하늘 바로 아래 있는 옥탑방이었습니다. 미안해, 나시바. 내가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당분간만 여기서 지내자. 금방 돈 벌어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갈 거야. 동훈 씨는 제 눈을 피하며 급하게 짐을 내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철제 계단을 올라 마주한 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벽지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우풍이 심해 방바닥에 앉아 있어도 코끝이 시렸습니다. 부엌은 베란다에 임시로 만들어져 있어서 겨울바람을 그대로 맞아야 했습니다. 사마르칸트의 제 방은 흙집이었지만 넓고 따뜻했는데 이곳은 마치 새장처럼 좁고 차가웠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불빛이 창밖에서 우리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짐을 풀며 동훈 씨 몰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땀 흘리며 연탄을 나르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사랑해서 왔으니까요. 사랑하니까 견딜 수 있다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좁은 철계단이 쿵쿵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허리가 굽은 작은 할머니 한 분이 힘겹게 계단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동훈 씨의 어머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양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주렁주렁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되다. 여가 뭐 이래 놈노. 시어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짐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는 잔뜩 긴장해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땀을 닦으시며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쭈글쭈글한 주름 사이에 박힌 눈동자가 깊고 맑았습니다. 네가 나시바가? 억수로 곱네. 우리 동훈이가 복이 터졌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무 껍질처럼 거친 손이었지만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져오신 봉투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뽀얀 국물이 든 냄비와 파, 마늘, 그리고 얇게 민 밀가루 반죽이 나왔습니다. 추운 데서 고생이 많지? 뜨끈한 거 한 그릇 묵자. 시어머니는 좁은 부엌에서 능숙하게 가스버너를 켜셨습니다. 보글보글 국물 끓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뚝뚝 떼어 국물에 넣으셨습니다. 수제비였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 묵는 수제비다. 뜨거울 때 후딱 묵어라. 시어머니가 건네주신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니 얼어붙었던 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 쫄깃한 밀가루 반죽이 입안에서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라그만과는 또 다른 소박하지만 영혼을 위로하는 맛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제가 서툰 한국말로 중얼거리자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많이 묵어라. 내 새끼. 시어머니는 당신 밥그릇에 수제비를 덜어 제 그릇에 더 얹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동훈이 놈 사업하다 말아먹고 네 고생시키는 거 내 다 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네 맛있는 거 사 먹으라. 그 돈이, 그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서 저는 수제비를 먹다 말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투박한 손길에서 느껴지는 정. 그것은 언어를 뛰어넘는 위로였습니다. 그날 그 좁고 추운 옥탑방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식당이 되었습니다. 저는 퉁퉁 부른 수제비를 국물까지 싹 비우며 다짐했습니다. 이 따뜻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더 높고 가혹했습니다. 동훈 씨가 야심차게 시작하려던 의류 유통 일은 생각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거래처에서 돈을 떼이는 일이 빈번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일한 재산인 트럭마저 엔진 고장으로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수리비만 수백만 원이 든다는 말에 동훈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며칠 동안 술만 마셨습니다. 나시바 미안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술에 취해 우는 남편을 보며 제 가슴도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쌀통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주인집 아주머니는 월세가 밀렸다며 매일같이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가씨, 이번 달까지 안 주면 방 빼야 해. 알았어? 날카로운 그 목소리가 비수처럼 심장에 꽂혔습니다. 더 이상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무엇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사마르칸트에서 자수를 놓던 그 자부심은 잠시 접어두고 저는 일자리를 찾아 거리로 나갔습니다. 식당 설거지, 청소, 전단지 돌리기.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말이 서툰 저를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외국인은 안 써요. 차가운 거절의 말들을 들으며 거리를 헤매던 어느 날
제 눈에 낡은 간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명품 수선, 옷수선. 시장 구석에 있는 작은 수선집이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옷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주인 아저씨가 돋보기를 쓴 채 끙끙거리며 재봉틀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첫 냄새와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묘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저기, 일하고 싶어요. 제가 더듬더듬 말하자 주인 아저씨는 쳐다보지도 않고 손을 저었습니다. 사람 안 구해요. 가요가.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찢어진 청바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반짓고리를 꺼냈습니다. 아저씨가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칠 틈도 없이 저는 바늘에 실을 꿰어 청바지의 찢어진 부분을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은 빨랐습니다. 사마르칸트에서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했던 그 동작. 단순히 구멍을 막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결을 살려 티 안 나게 이어붙이는 기술. 수잔이를 놓던 그 섬세함으로 저는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찢어졌던 청바지는 감쪽같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아저씨가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손과 청바지를 번갈아 쳐다보셨습니다. 거참. 기술자네? 아저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구석에 쌓여있던 난이도 높은 수선물, 비단 원피스와 정장 바지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할 수 있겠어?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바늘을 잡았습니다. 재봉틀보다 정교한 제 손바느질 솜씨에 아저씨의 입이 점점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해가 질 때까지 수선집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바느질을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눈이 침침했지만 바늘이 원단을 통과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 익숙한 감각이 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저녁 8시 아저씨는 제 손에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쥐어주셨습니다. 내일 또 와. 일감이 밀려서 죽겠으니까. 그 5만 원은 제게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저라는 존재를 증명해낸 훈장이었고 내일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생명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시장에서 귤 한 봉지와 남편이 좋아하는 막걸리 한 병을 샀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는데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옥탑방 문을 열자 어두운 방 안에서 동훈 씨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제가 묻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는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분이 그 외국인 와이프신가? 남편분이 빚을 좀 많이 지셨네. 이자부터 갚으셔야지 안 그래요?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 제 손에 들린 귤 봉지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귤들이 대굴대굴 굴러 그 남자의 구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열린 문틈으로 휘몰아치며 방 안의 온기를 순식간에 앗아갔습니다. 이제 겨우 희망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더 깊은 절망의 늪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인 제 손가락 끝이 욱신거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흑투성이 구두로 좁은 현관을 짓밟고 나간 뒤 옥탑방에는 처참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귤들이 마치 제 마음처럼 터지고 지식여져 있었습니다. 동훈 씨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잘게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차마 그에게 다가가 괜찮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벽에 걸린 달력은 무심하게도 월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고 빚쟁이들이 두고 간 명함은 시커먼 아가리를 벌린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사마르칸트의 푸른 하늘 아래서 꿈꾸던 행복은 이토록 차갑고 비정한 서울의 현실 앞에 산산이 조각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동훈 씨의 우는 소리가 커질수록 제 안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오기였을 수도 있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귤을 하나씩 주워 담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귤 껍질에서 배어나오는 시큼한 향기가 코를 찔렀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사치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저는 잠든 동훈 씨의 머리맡에 쪽지 한 장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걱정 말아요. 나 돈 벌어 올게요. 삐뚤빼뚤한 한글로 적은 그 짧은 문장이 제 결의를 담은 출사표였습니다. 수선집의 셔터가 올라가기도 전에 저는 가게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차가운 철문 앞에서 입김을 호호 불며 기다리기를 30분, 주인 아저씨가 놀란 눈으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니, 새댁. 지금 몇 시인데 벌써 왔어? 아저씨의 질문에 저는 대답 대신 웃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제 쌓여있던 옷무덤이 저를 반겼습니다. 그 옷들이 마치 돈다발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외투를 벗을 새도 없이 자리에 앉아 바늘을 잡았습니다. 어제 5만 원을 벌었다면 오늘은 10만 원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동훈 씨의 빚 이자라도 갚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작업대에 놓인 옷들은 제각각 다른 사연을 품고 있었습니다. 밑단이 터진 양복바지, 지퍼가 고장난 점퍼, 좀이 쓴 코트. 저는 그 옷들의 상처를 제 손끝으로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르칸트에서 수잔이 자수를 놓을 때 저는 신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바늘을 찔러 넣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비단실 대신 투박한 나일론 실을 쓰고 있지만 제 간절함은 그때보다 더 깊고 절박했습니다. 바늘이 원단을 뚫고 들어가는 퍽퍽 하는 미세한 소리가 제 심장 박동 소리와 섞여 귓가에 울렸습니다. 일은 곧했습니다. 단순히 찢어진 곳을 꿰매는 것이 아니라 옷의 결을 살려 티나지 않게 복원하는 작업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들여다보아야 겨우 보이는 원단의 올을 찾아내어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을 꿰어 넣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뒷목이 뻐근해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시간조차 아까워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점심을 먹자며 자장면을 시켜주셨지만 저는 젓가락질을 하면서도 시선은 작업대 위에 옷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세댁, 천천히 해. 그러다 병나.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듯 말씀하셨지만 저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하며 입안 가득 면을 쑤셔 넣었습니다. 빨리 먹고 바늘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가락 끝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자리였지만 쉴 새 없이 바늘을 밀어 넣다 보니 결국 살같이 벗겨지고 만 것입니다. 쓰라린 통증이 손가락을 타고 올라왔지만 저는 반창고를 대충 휘감고 다시 바늘을 쥐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와 반창고가 붉게 물들었지만 옷에 묻히지 않게 조심하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통장에 찍힐 숫자를 생각하면 이 정도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최면 걸듯 다독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동훈 씨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퉁퉁 부은 눈을 한 그는 제 손에 감긴 피 묻은 반창고를 보고는 기겁을 했습니다. 나시바, 이게 뭐야? 손이 왜 이래? 그는 제 손을 잡아채며 울먹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못나서. 제발 이러지 마. 집에 가자, 응? 남편은 저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작업대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아니에요. 나 괜찮아요. 이거 다 하면 돈 더 받을 수 있어요. 여보, 나 일하는 거 좋아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손가락은 불에 댄 듯 화끈거렸고 허리는 돌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집에 가면 좁은 방 안에 갇혀 빚쟁이들의 고함 소리를 환청처럼 듣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차라리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편이 마음이 편했습니다. 동훈 씨는 제 고집을 꺾지 못하고 옆에 쭈그리고 앉아 하염없이 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위로 실밥을 정리해주고 다림질을 거들어주며 그는 계속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슬픈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셔터가 내려갔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봉투에 12만 원을 넣어주시며 진짜 독한 새댁이네. 내일은 좀 쉬어. 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일찍 올게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기절하듯 동훈 씨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사마르칸트의 꽃밭을 거닐고 있었지만 꽃들은 모두 바늘로 변해 제 발을 찔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수선집의 마법손으로 불리며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일감은 끊이지 않고 밀려들어왔고 저는 새벽별을 보고 나가 달을 보고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몸무게가 꽤 줄었는지 입고 있던 바지가 헐렁해졌고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돈을 보며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는 희망이 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옥탑방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말이라 모처럼 늦잠을 자고 있던 저는 화들짝 놀라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시어머니는 퀭한 제 눈과 앙상해진 손목을 보시더니 대뜸 화를 내셨습니다. 네 꼴이 이게 뭐고. 미라가 다 됐네. 돈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부터 살고 봐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지만 그 눈에는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져오신 보온통을 여셨습니다. 뽀얀 국물이 우러난 곰탕이었습니다. 이거 한우 사골 푹 고운 거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이거 국물만 쭉 들이켜라. 평소 같았으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 침이 고였을 텐데 그날은 이상했습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누릿한 고기 냄새가 비릿하게 느껴지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동훈 씨가 놀란 토끼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그러노?
어디 아프나? 시어머니가 제 등을 두드리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급히 손을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너무 피곤해서 체했나 봐요. 소화제 먹으면 괜찮아요. 속에서는 신물이 올라오고 머리가 핑 돌았지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밤 냄새만 맡으면 속이 뒤집히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눈앞에 별이 보이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과로 때문이라고 잠을 못 자서 그런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약국에서 사온 소화제를 입안에 털어넣고 물을 마셨지만 속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보며 일 좀 줄이라니까. 이러다 큰일 난다라고 혀를 차셨습니다. 저는 곰탕을 먹는 신용만 하고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먹은 것을 다 개워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이번 달 월세만 내면 좀 쉴 수 있을 거야. 찬물로 세수를 하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며칠 뒤 수선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강남에서 왔다는 세련된 사모님이 최고급 실크 드레스를 들고 온 것입니다. 이거 이탈리아에서 사온 건데 올이 나갔어요. 다른 데서는 못한다고 하던데 여기가 잘한다고 해서 왔어요. 내일 당장 파티에 입어야 하니까 오늘 밤까지 끝내주세요. 수고비는 2배로 드릴게요. 2배라는 말에 주인 아저씨의 눈이 반짝였고 제 심장도 뛰었습니다. 그 돈이면 동훈 씨의 겨울 패딩을 사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나서자 사모님은 제 외국인 외모를 보고 미심쩍어했지만 주인 아저씨의 호언장담에 옷을 맡기고 돌아갔습니다. 실크는 다루기 까다로운 원단이었습니다. 손톱 거스러미 하나에도 올이 나갈 수 있어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저는 작업대 조명을 최대한 밝게 켜고 드레스와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밤 9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도 거른 채 꼬박 5시간을 앉아 있었더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어지럼증이었습니다. 바늘구멍이 2개, 3개로 겹쳐 보였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조금만 더 여기만 마무리하면 돼. 저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 바늘을 잡기도 힘들었지만 온 신경을 손끝에 집중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매듭을 짓고 실을 끊어냈습니다. 드레스는 완벽하게 복원되어 조명 아래서 영롱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림질을 하기 위해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바닥이 쑥 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더니 시야가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귀에서는 B- 하는 이명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주인 아저씨가 세댁 다 했어? 라고 부르는 소리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렸습니다. 다리미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스팀이 제 얼굴을 덮쳤고 저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뱃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치밀어 오르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작업대를 짚으려 손을 뻗었지만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닥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멀어지는 의식 속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저를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소독약 특유의 알싸하고 차가운 냄새가 콧 속 점막을 찌르며 의식을 깨웠습니다. 무겁게 내려앉은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리자 형광등의 창백한 흰색 불빛이 망막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시야는 마치 물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고 귓가에는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소리가 삐삐삐 하고 들려왔습니다. 머릿속이 웅웅거리며 깨질 듯이 아팠고 입안은 바짝 마른 모래를 삼킨 듯 까슬까슬했습니다. 손등에는 따끔한 통증과 함께 차가운 이물감이 느껴졌습니다. 시선을 천천히 아래로 내리자 투명한 링거줄을 타고 흘러들어가는 수액방울이 보였고 그 옆에는 낯익은 검은 머리의 남자가 침대 시트에 얼굴을 파묻은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남편 동훈 씨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마치 거친 파도를 만난 조각배처럼 격하게 들썩이고 있었고 억눌린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가락을 아주 미세하게 까딱이자 그 작은 움직임을 감지한 듯 동훈 씨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과 콧물로 얼룩진 얼굴은 며칠은 늙어버린 듯 초췌해 보였습니다. 나 씨바 정신이 들어? 나 알아보겠어? 동훈 씨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쇳소리가 났습니다. 그의 거칠고 따뜻한 손이 제 차가운 뺨을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그저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들고 커튼을 걷으며 들어왔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의사 선생님의 눈빛은 엄격하면서도 어딘가 모를 따스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청진기를 제 가슴에 대고 심장 소리를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동훈 씨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병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혹시 제가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과로로 몸이 망가져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덜컥 내려앉는 심장을 부여잡고 의사 선생님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분 그리고 환자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 차입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임신이라니. 이 낯선 땅, 차가운 옥탑방에서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이라니요. 멍해진 제 머릿속과는 달리 옆에 있던 동훈 씨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으로 주저앉으며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시바 들었어? 우리 아기래. 우리 아기. 동훈 씨는 제 손을 자신의 얼굴에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심장 소리가 2개 들리더군요. 쌍둥이입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다만 산모가 영양실조가 심하고 과로로 인해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유산될 뻔했어요. 이 말에 동훈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며 굳어졌습니다. 그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머리를 주먹으로 쥐어박았습니다. 내가 미친놈이지. 임신한 아내를 그 추운 데서 일하게 하고. 내가 죽일 놈이야. 나시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절절한 후회와 자책이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쾅 하고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이닥치셨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달려오셨는지 짝짝이 신발을 신고 계셨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이게 무슨 날벼락이고. 시어머니는 침대로 달려와 저를 와락 끌어안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몸에서 나는 익숙한 파스 냄새와 땀 냄새가 확 풍겨오자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이래요. 쌍둥이래요. 제가 울먹이며 말하자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라카노? 쌍둥이? 아이고 세상에. 조상님이 도우셨네. 시어머니는 기쁨에 겨워 손뼉을 치시다가 이내 동훈 씨의 등짝을 찰싹 때리셨습니다. 이 문디 같은 놈아. 니는 마누라가 홀몸도 아닌데 일을 시키나? 니가 사람이가? 짐승도 지 새끼 품은 어미는 안 굶긴다. 시어머니의 매서운 손바닥 세례를 맞으면서도 동훈 씨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울었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풍경이 서로를 탓하면서도 끈끈하게 연결된 그 마음들이 너무나 따뜻해서 저는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희 가족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초음파 모니터를 보여주셨습니다. 까만 화면 속에 작은 점 2개가 콩닥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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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마치 우즈베키스탄의 드넓은 초원을 달리는 말발굽 소리처럼 힘차고 경이로운 소리였습니다. 제 뱃속에 2개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한국의 임산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으시니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시면 진료비 지원이 나옵니다. 보건소에 가시면 엽산이랑 철분제도 무료로 주고요. 출산하면 정부에서 천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목돈도 지원해 줍니다. 병원비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지금은 무조건 잘 드시고 쉬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안도감과 함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고향에서는 병원비가 비싸 아파도 참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아이를 낳는다는 이유만으로 나라가 돈을 주고 약을 준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의구나 싶었습니다. 퇴원 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동훈 씨는 저를 마치 여왕처럼 모셨습니다. 동훈 씨는 빚쟁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에서 상환 날짜를 조금 미루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뛰며 악착같이 돈을 벌어왔습니다. 나시바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 숨만 쉬어도 돼. 그게 우리 도와주는 거야. 그는 매일 밤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물러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옥탑방으로 출근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어디서 구해오셨는지 잉어즙이며 사골 국물이며 몸에 좋다는 것은 다 가져와 제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비릿하고 느끼해서 삼키기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시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알기에 눈을 딱 감고 꿀꺽 삼켰습니다. 하지만 몸이 편해질수록 마음 한구석은 가시방석이었습니다. 남편은 코피를 쏟아가며 일하는데 저는 따뜻한 방바닥에 누워만 있는 것이 죄스러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빚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밥값이라도 해야 하는데. 조바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루함과 죄책감 사이에서 서성이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사오신 낡은 천 조각들이 방 한구석에 굴러다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기들 베넷저고리라도 만들어주려고 사오신 광목천이었습니다. 하얗고 밋밋한 천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손이 근질거렸습니다. 사마르칸트에서 수없이 만졌던 천의 감촉, 바늘을 쥘 때의 그 짜릿한 전율이 그리워졌습니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반짓고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색색의 실을 꺼내 바늘 귀에 꿰었습니다. 붉은색 실은 생명을, 초록색 실은 건강을 의미합니다. 저는 뱃속의 쌍둥이를 생각하며 광목천 위에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밑그림도 없이 오직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감을 따라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사마르칸트의 전통 문양인 석류를 수놓았습니다. 석류 알갱이 하나하나를 붉은 실로 볼록하게 입체감을 주어 표현하고 그 주위를 감싸는 덩굴은 금색 실로 우아하게 휘감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바늘이 천을 통과할 때마다 나는 사각 소리가 마치 태교 음악처럼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입덧 때문에 울렁거리던 속도 바느질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잠잠해졌습니다.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자 태어날 아이들에 대한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동훈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완성된 베넷저고리 2벌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얀 천 위에 피어난 붉은 석류꽃은 조명 아래서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동훈 씨는 베넷저고리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거친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자수를 어루만졌습니다. 이거 정말 나시바가 한 거야? 이게 말이 돼? 백화점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예쁘잖아. 아니, 이건 옷이 아니라 예술품인데?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선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동훈 씨는 제가 만든 베넷저고리를 가지고 출근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 못 견디겠다며 동료들에게 보여주겠다고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탑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파트 2에서 드레스 수선을 맡겼던 그 강남 사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옆에는 수선집 주인 아저씨가 벙찐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니, 수선집 사장님이 보여준 사진 보고 물어물어 찾아왔어요. 이 베넷저고리 만든 분 맞죠? 사모님은 다짜고짜 휴대폰 화면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동훈 씨가 찍어서 수선집 아저씨에게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네, 제가 만들었어요.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사모님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세상에,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예요. 요즘 백화점 물건들은 다 공장에서 찍어낸 거라 식상해서 못 쓰겠더라고요. 우리 손주가 다음 달에 태어나는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불이랑 베넷저고리 세트를 해주고 싶었어요. 이거랑 똑같은 퀄리티로, 아니 더 화려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가격은 부르는 대로 줄게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가격은 부르는 대로 주겠다니. 단순한 수선 알바가 아니었습니다. 제 기술, 제 예술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 수 있다고, 아주 예쁘게 만들어드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지갑을 열어 5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선수금으로 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100만 원. 동훈 씨가 며칠 밤을 새워 대리운전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 제 손끝에서 순식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멍하니 그 수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선집 아저씨가 옆에서 껄껄 웃으며 제 어깨를 쳤습니다. 세댁, 아니 나시바 씨. 내가 사람 볼 줄 알았지. 그 손은 그냥 수선이나 할 손이 아니었어. 이거 대박 나겠는데? 아저씨의 말이 귓가에 웅웅거렸습니다. 뱃속의 아이들이 꼬물거리는 태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엄마 잘했어요 하고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동훈 씨 몰래 다시 바늘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사모님이 주문하신 아기 이불이었습니다. 최고급 린넨 천 위에 사마르칸트의 밤하늘을 수놓기로 했습니다. 짙은 남색 실로 밤하늘을 깔고 은색 실로 별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아이를 지켜주는 수호의 의미를 담은 부엉이 문양을 크게 넣었습니다. 바늘이 움직일 때마다 제 안에서 뜨거운 자신감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더 이상 저는 가난하고 불쌍한 외국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감탄하게 만드는 수잔이의 장인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물론 시어머니 몰래 쉬엄쉬엄 했지만 완성한 이불 세트는 그야말로 걸작이었습니다. 사모님에게 완성품을 전달하던 날 사모님은 감격에 겨워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어머, 이건 그냥 이불이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작품. 내가 친구들한테 다 소문낼게요. 우리 강남 엄마들 모임 있는데 거기서 난리 날 거예요. 사모님은 약속했던 잔금 외에도 팁이라며 두툼한 봉투를 하나 더 얹어주셨습니다. 그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사모님의 입소문은 무서운 속도로 강남 일대에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뒤부터 제 휴대폰과 수선집 전화통에는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청담동 사는 누구 엄마 소개로 연락드렸는데요.
우리 손주 돌잔치 때 입을 한복에 자수 좀 놓을 수 있을까요? 예단으로 보낼 보자기 포장을 부탁하고 싶은데요. 주문은 쇄도했고 제 옥탑방은 순식간에 작은 공방으로 변했습니다. 동훈 씨는 이제 대리운전을 그만두고 제 매니저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제가 만든 작품 사진을 올렸고 해시태그 우즈베키스탄 자수, 해시태그 장 인정신, 해시태그 쌍둥이맘 같은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팔로워 수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고 댓글에는 너무 아름다워요, 구매하고 싶어요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훈 씨가 상기된 얼굴로 옥탑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시바. 대박이야, 대박. 이거 봐. 그가 내민 것은 유명 유아용품 브랜드에서 보낸 협업 제안서였습니다. 제 디자인을 사용해 프리미엄 라인을 런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금의 액수는 0이 몇 개인지 세어봐야 할 정도로 컸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지난날의 서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반지하 방에서의 첫날, 김치 냄새에 눈물 흘리던 날, 수선집 구석에서 피 묻은 손가락으로 바느질하던 날들. 그 모든 고통이 이 순간을 위한 걸음이었던 것만 같았습니다. 동훈 씨가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빚 다 갚을 수 있어. 아니, 우리 아기들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어. 고마워, 나시바. 진짜 고마워. 그의 뜨거운 눈물이 제 목덜미를 적셨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달동네의 옥탑방이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중 하나가 아니,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이제 막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배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해냈어. 이제 우리 행복해질 거야. 책상 위에는 내일 아침까지 보내야 할 새로운 주문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제 손에는 반짝이는 바늘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바늘 끝이 천을 향해 내려가는 그 찰나의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작은 바늘 하나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아니, 이 가난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릴 것이라고요. 소독약 특유의 알싸하고 차가운 냄새가 콧 속 점막을 찌르며 의식을 깨웠습니다. 무겁게 내려앉은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리자 형광등의 창백한 흰색 불빛이 망막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시야는 마치 물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고 귓가에는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소리가 삐삐삐 하고 들려왔습니다. 머릿속이 웅웅거리며 깨질 듯이 아팠고 입안은 바짝 마른 모래를 삼킨 듯 까슬까슬했습니다. 손등에는 따끔한 통증과 함께 차가운 이물감이 느껴졌습니다. 시선을 천천히 아래로 내리자 투명한 링거줄을 타고 흘러들어가는 수액방울이 보였고 그 옆에는 낯익은 검은 머리의 남자가 침대 시트에 얼굴을 파묻은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남편 동훈 씨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마치 거친 파도를 만난 조각배처럼 격하게 들썩이고 있었고 억눌린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가락을 아주 미세하게 까딱이자 그 작은 움직임을 감지한 듯 동훈 씨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과 콧물로 얼룩진 얼굴은 며칠은 늙어버린 듯 초췌해 보였습니다. 나시바, 정신이 들어? 나 알아보겠어? 동훈 씨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쇳소리가 났습니다. 그의 거칠고 따뜻한 손이 제 차가운 뺨을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그저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들고 커튼을 걷으며 들어왔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의사 선생님의 눈빛은 엄격하면서도 어딘가 모를 따스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청진기를 제 가슴에 대고 심장 소리를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동훈 씨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병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혹시 제가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과로로 몸이 망가져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덜컥 내려앉는 심장을 부여잡고 의사 선생님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분 그리고 환자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 차입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임신이라니. 이 낯선 땅, 차가운 옥탑방에서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이라니요. 멍해진 제 머릿속과는 달리 옆에 있던 동훈 씨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으로 주저앉으며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시바, 들었어? 우리 아기래. 우리 아기. 동훈 씨는 제 손을 자신의 얼굴에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심장 소리가 2개 들리더군요. 쌍둥이입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다만 산모가 영양실조가 심하고 과로로 인해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유산될 뻔했어요. 이 말에 동훈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며 굳어졌습니다. 그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머리를 주먹으로 쥐어박았습니다. 내가 미친놈이지. 임신한 아내를 그 추운 데서 일하게 하고. 내가 죽일 놈이야. 나 시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절절한 후회와 자책이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쾅 하고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이닥치셨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달려오셨는지 짝짝이 신발을 신고 계셨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이게 무슨 날벼락이고. 시어머니는 침대로 달려와 저를 와락 끌어안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몸에서 나는 익숙한 파스 냄새와 땀 냄새가 확 풍겨오자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이래요. 쌍둥이래요. 제가 울먹이며 말하자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라카노? 쌍둥이? 아이고 세상에. 조상님이 도우셨네. 시어머니는 기쁨에 겨워 손뼉을 치시다가 이내 동훈 씨의 등짝을 찰싹 때리셨습니다. 이 문디 같은 놈아. 니는 마누라가 홀몸도 아닌데 일을 시키나? 니가 사람이가? 짐승도 지 새끼 품은 어미는 안 굶긴다. 시어머니의 매서운 손바닥 세례를 맞으면서도 동훈 씨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울었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풍경이 서로를 탓하면서도 끈끈하게 연결된 그 마음들이 너무나 따뜻해서 저는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희 가족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초음파 모니터를 보여주셨습니다. 까만 화면 속에 작은 점 2개가 콩닥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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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마치 우즈베키스탄의 드넓은 초원을 달리는 말발굽 소리처럼 힘차고 경이로운 소리였습니다. 제 뱃속에 2개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한국의 임산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으시니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시면 진료비 지원이 나옵니다. 보건소에 가시면 엽산이랑 철분제도 무료로 주고요. 출산하면 정부에서 천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목돈도 지원해 줍니다. 병원비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지금은 무조건 잘 드시고 쉬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안도감과 함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고향에서는 병원비가 비싸 아파도 참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아이를 낳는다는 이유만으로 나라가 돈을 주고 약을 준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의구나 싶었습니다. 퇴원 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동훈 씨는 저를 마치 여왕처럼 모셨습니다. 동훈 씨는 빚쟁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에서 상환 날짜를 조금 미루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뛰며 악착같이 돈을 벌어왔습니다. 나시바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 숨만 쉬어도 돼. 그게 우리 도와주는 거야. 그는 매일 밤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물러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옥탑방으로 출근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어디서 구해오셨는지 잉어즙이며 사골 국물이며 몸에 좋다는 것은 다 가져와 제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비릿하고 느끼해서 삼키기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시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알기에 눈을 딱 감고 꿀꺽 삼켰습니다. 하지만 몸이 편해질수록 마음 한구석은 가시방석이었습니다. 남편은 코피를 쏟아가며 일하는데 저는 따뜻한 방바닥에 누워만 있는 것이 죄스러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빚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밥값이라도 해야 하는데. 조바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루함과 죄책감 사이에서 서성이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사오신 낡은 천 조각들이 방 한구석에 굴러다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기들 베네쩌골이라도 만들어주려고 사오신 광목천이었습니다. 하얗고 밋밋한 천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손이 근질거렸습니다. 사마르칸트에서 수없이 만졌던 천의 감촉, 바늘을 쥘 때의 그 짜릿한 전율이 그리워졌습니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반짓고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색색의 실을 꺼내 바늘 귀에 꿰었습니다. 붉은색 실은 생명을, 초록색 실은 건강을 의미합니다. 저는 뱃속의 쌍둥이를 생각하며 광목천 위에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밑그림도 없이 오직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감을 따라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사마르칸트의 전통 문양인 석류를 수놓았습니다. 석류 알갱이 하나하나를 붉은 실로 볼록하게 입체감을 주어 표현하고 그 주위를 감싸는 덩굴은 금색 실로 우아하게 휘감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바늘이 천을 통과할 때마다 나는 사각 소리가 마치 태교 음악처럼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입덧 때문에 울렁거리던 속도 바느질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잠잠해졌습니다.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자 태어날 아이들에 대한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동훈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완성된 베네 저고리 2벌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얀 천 위에 피어난 붉은 석류꽃은 조명 아래서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동훈 씨는 베네 저고리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거친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자수를 어루만졌습니다. 이거 정말 나시바가 한 거야? 이게 말이 돼? 백화점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예쁘잖아. 아니, 이건 옷이 아니라 예술품인데?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선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동훈 씨는 제가 만든 베네 저고리를 가지고 출근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 못 견디겠다며 동료들에게 보여주겠다고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탑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파트 2에서 드레스 수선을 맡겼던 그 강남 사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옆에는 수선집 주인 아저씨가 벙찐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니, 수선집 사장님이 보여준 사진 보고 물어물어 찾아왔어요. 이거, 이 베네 저고리 만든 분 맞죠? 사모님은 다짜고짜 휴대폰 화면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동훈 씨가 찍어서 수선집 아저씨에게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네, 제가 만들었어요.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사모님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세상에,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예요. 요즘 백화점 물건들은 다 공장에서 찍어낸 거라 식상해서 못 쓰겠더라고요. 우리 손주가 다음 달에 태어나는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불이랑 베네 저고리 세트를 해주고 싶었어요. 이거랑 똑같은 퀄리티로, 아니 더 화려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가격은 부르는 대로 줄게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가격은 부르는 대로 주겠다니. 단순한 수선 알바가 아니었습니다. 제 기술, 제 예술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 수 있다고, 아주 예쁘게 만들어드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지갑을 열어 5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선수금으로 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100만 원. 동훈 씨가 며칠 밤을 새워 대리운전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 제 손끝에서 순식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멍하니 그 수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선집 아저씨가 옆에서 껄껄 웃으며 제 어깨를 쳤습니다. 세댁, 아니 나시바 씨. 내가 사람 볼 줄 알았지. 그 손은 그냥 수선이나 할 손이 아니었어. 이거 대박 나겠는데? 아저씨의 말이 귓가에 웅웅거렸습니다. 뱃속의 아이들이 꼬물거리는 태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엄마 잘했어요. 하고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동훈 씨 몰래 다시 바늘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사모님이 주문하신 아기 이불이었습니다. 최고급 린넨 천 위에 사마르칸트의 밤하늘을 수놓기로 했습니다. 짙은 남색 실로 밤하늘을 깔고 은색 실로 별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아이를 지켜주는 수호의 의미를 담은 부엉이 문양을 크게 넣었습니다. 바늘이 움직일 때마다 제 안에서 뜨거운 자신감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더 이상 저는 가난하고 불쌍한 외국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감탄하게 만드는 수잔이의 장인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물론 시어머니 몰래 쉬엄쉬엄 했지만 완성한 이불 세트는 그야말로 걸작이었습니다. 사모님에게 완성품을 전달하던 날 사모님은 감격에 겨워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어머, 이건 그냥 이불이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작품. 내가 친구들한테 다 소문낼게요. 우리 강남 엄마들 모임 있는데 거기서 난리 날 거예요. 사모님은 약속했던 잔금 외에도 팁이라며 두툼한 봉투를 하나 더 얹어주셨습니다. 그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사모님의 입소문은 무서운 속도로 강남 일대에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뒤부터 제 휴대폰과 수선집 전화통에는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청담동 사는 누구 엄마 소개로 연락드렸는데요. 우리 손주 돌잔치 때 이불 한복에 자수 좀 놓을 수 있을까요? 예단으로. 보낼 보자기 포장을 부탁하고 싶은데요. 주문은 쇄도했고 제 옥탑방은 순식간에 작은 공방으로 변했습니다. 동훈 씨는 이제 대리운전을 그만두고 제 매니저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제가 만든 작품 사진을 올렸고 해시태그 우즈베키스탄 자수, 해시태그 장 인정신, 해시태그 쌍둥이맘 같은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팔로워 수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고 댓글에는 너무 아름다워요, 구매하고 싶어요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훈 씨가 상기된 얼굴로 옥탑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시바, 대박이야, 대박. 이거 봐. 그가 내민 것은 유명 유아용품 브랜드에서 보낸 협업 제안서였습니다. 제 디자인을 사용해 프리미엄 라인을 런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금의 액수는 0이 몇 개인지 세어봐야 할 정도로 컸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지난날의 서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반지하 방에서의 첫날, 김치 냄새에 눈물 흘리던 날, 수선집 구석에서 피 묻은 손가락으로 바느질하던 날들.
그 모든 고통이 이 순간을 위한 걸음이었던 것만 같았습니다. 동훈 씨가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빚 다 갚을 수 있어. 아니, 우리 아기들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어. 고마워, 나시바. 진짜 고마워. 그의 뜨거운 눈물이 제 목덜미를 적셨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달동네의 옥탑방이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중 하나가 아니,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이제 막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배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해냈어. 이제 우리 행복해질 거야. 책상 위에는 내일 아침까지 보내야 할 새로운 주문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제 손에는 반짝이는 바늘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바늘 끝이 천을 향해 내려가는 그 찰나의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작은 바늘 하나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아니 이 가난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릴 것이라고요.